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 먼저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 처리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본회의에 올라온 최상병 특검법은 법안 설명과 토론을 마치고 이제 무기명 투표에 이어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합니다. 하지만 108석 여당이 단일 대우로 뭉칠 거란 전망이 유력한 만큼 국회 문턱을 다시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연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식 최상병 특검법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도 여당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병 특검법 다음 안건으로 이른바 방송사법 중 하나인 방통위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예정입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 의장은 방통위 개정안 상정 뒤에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 등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방송 강탈을 막겠다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회의 진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법안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에 표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최소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퇴장 조치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질의가 시작된 후에는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양손으로 자료를 들고 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이자 피켓 시위에 해당한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했고 여당도 합리적 자료 공개였다고 거들면서 한동안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민주당 공세야말로 너무 편협하고 부적절하다고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현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란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에 유해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고 첫 수석으로 유해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신임 유 수석은 저출생 여러 해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왔고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 병행에 따른 현실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해미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 속도를 낮추고 반등을 이뤄내는 데 도움되는 정책을 발굴하면서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구제도 과감히 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리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4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 정도 올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제2안건 표결 절차가 개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안 나가? 특검법 재표결 개표가 종료됐습니다. 예. 299표 중에서 194표가 찬성, 반대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숨진 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이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최상병 특검법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자,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오늘 재의결이 진행된 겁니다. 네, 첫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요. 190명이 출석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반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찬성표로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죠. 9일에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300명 전원 투표 시 200명 찬성이 필요했었는데 오늘은 299명이 참석을 해서 194표의 찬성, 104표가 반대, 무효가 1표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제2요구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해병 특검법이 오늘 부결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99표 중에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 결국 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부결됐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상황에서 첫 의결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이탈표가 있을 때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104표의 반대표로 부결됐다는 최혜병 특검법은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자,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녀 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 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자녀가 3명이면 4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은 이번에도 안 올려 28년째 유지됐습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 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 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자녀 공제로 1조 7천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 최고 세율 인하로 2,4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론을 저희가 세법에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세법 개정안 내용 계속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혼인이 늘고 각종 출산 장려책에 지난 4월과 5월 혼인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죠. 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이 담겼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결혼세액 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단 평생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25년, 26년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 초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던 점도 손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을 연 4,4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 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됩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 도약 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도 1,000만 원 올라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단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 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점을 고치고 전통주 주세도 완화해 다양한 서민의 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다시 국회로 재상정된 최상병 특검법 조금 전 부결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 국회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의 재의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예. 자, 지난해 여름 이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 이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자,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 부결을 선언했습니다. 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죠. 오늘 299명이 참석을 해서요. 194명이 찬성, 104표가 반대표가 나왔고 무효표는 1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결됐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네, 자, 이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오늘 이뤄졌는데 자,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자,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건데 자, 방금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서 국민의힘 108표 중에서 정확히 누가 이탈한 것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분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른다면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막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잠시 뒤에 또 방송사법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정확한 정산 지원 규모를 확인하고 또 자금 조달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도 직접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산 지원 규모는 물론이고 실제 판매자가 이탈한 현황, 환불금 지급 상황 등을 먼저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두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과 사용 계획을 점검해 실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은 기자들과 만나 두 회사가 대금 환불 의무 등 현행법상 위반이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두 회사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 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히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이번 달부터 발생해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담 창구를 오늘부터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네, 여행업과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행업계가 팀원 또 위메프와 계약 해지까지 논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행업계는 오늘을 기한으로 팀원과 위메프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여행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들의 피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팀원과 위메프를 통해 구매했던 여행 상품이 취소되면서 임박한 여행을 두고 여행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여행사의 경우 우선 여행 비용을 자사에서 부담하고 일정의 여유가 있는 경우 팀원 위메프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로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더 올라가거나 소비자 입장에선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번 결제하는 셈인데요. 그렇다 보니 여행 취소에 대한 책임을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 판매자의 자금 경색 위험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따라 이번 달에만 최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까지 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줄줄이 도산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소비자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인 곳도 있다고요. 네, 먼저 SPC는 팀원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된 파리바게트와 베스킨라빈스 등 SPC 모바일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SPC는 공지를 통해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팀원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해당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정산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 업체와 대화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현재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커머스 업체인 11번가는 배달의 민족, 신세계 등과 계약을 맺고 자체 발행한 기프티콘을 모두 정상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11번가로 되어 있는 기프티콘의 경우 해당 제휴처에서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기프티콘 액수는 대략 10억 원 정도인데요. 11번가는 미정산 손해가 커지더라도 고객의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 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18만 개가 넘는 중국 업체가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차정훈입니다. 네, 그동안 중국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우리 국민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넘기는데 이전되는 국가나 판매처 법인 이름, 연락처 등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판매업체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우리 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이외에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업체인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테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차정은이었습니다. 중복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3호 태풍 개미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 중에 중복인데요. 폭염도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 중 중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오전 10시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올해 첫 폭염경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국을 향하고 있는 3호 태풍 개미에서 더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데다 특히 오늘부터 우리나라 상층으로는 더운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하층과 상층이 모두 더운 공기로 채워지면서 당분간 폭염이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등 폭염경보 지역으로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면서 폭염이 심해지겠고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서울도 예상 최저기온이 27도인데다 체감온도가 29도 정도로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개미는 또 중국을 향하고 있죠. 상륙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호 태풍 개미는 현재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중국 남부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시속 130km에 달하는 폭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쯤이면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뒤에 내륙으로 더 북서진해서 일요일쯤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만들어진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 모레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또다시 많은 양의 집중호우 형태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약화한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과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서 장마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의 불을 켜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본회의 상황 위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착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뒤 첫 회의에서 분열은 없다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최상병 특검법부터 막겠다고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면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제의 표결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네,
네, 조금 전 나온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가 104표가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108표니까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1차 표결 때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반대를 했었죠. 안철수 의원만 찬성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재의결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은 지금 반대가 104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는 찬성이다 이렇게 소신 투표하겠다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전제를 하면 반대가 107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4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명이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탈표가 늘어났다는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좀 흔들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 안으로 나온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당론에 의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제3의 최상병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국민의힘이 똑같은 당론에 의해서 일치 단결해가지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 대우는 살짝 무너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철통처럼 지키겠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반대표가 2표 늘었고 무효가 1표인데 무효가 이게 반대 성격의 무효인 걸로 추정이 돼요. 네. 이게 말하자면 찬성하던 사람이 무효로 간 건지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최소 2표 아니면 3표 정도가 이탈한 것은 야권의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기대는 안 했는데 2표 내지 3표 정도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거든요. 여론조사라면 대충 60% 내외는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최근 여론조사인데 이 최근 여론조사 말고 다른 것도 보면은 이거보다 더 높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최상병 특검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민심의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탈표가 최소 2표 내지는 3표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3차 특검법을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 저희들이 좀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이 됐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지 간에 3차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수처 수사도 계속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트랙이 지금 진행이 되는 마당에 3차 특검법의 안이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짐작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특검법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시사를 충분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애초에 사실 이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재표결이 강행이 된 건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 특검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라는 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공격 차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쟁의 이슈를 좀 삼아가지고 이 특검을 기하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기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제3의 제4의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된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수처에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특검을 발의하겠다, 특검에 찬성하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권이 이런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또 일치 단결해가지고 여기에 맞설지 굉장히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제 신임 당대표 체제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야당도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용산의 기류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전략, 전술을 세우겠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사실 4번째 본회의 상정이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최해병 특검법은 5월 2일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가요. 5월 21일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에 제2안 부결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당시 제적의원 296명 중에 294명이 출석을 했고 찬성이 179명에 그쳤습니다. 재의결 정적수 196표를 못 채웠었는데 당시에도 오늘처럼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반대 또는 기권을 했는지, 또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는지 정확히 가늠이 안 돼서 분석이 분분했었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해서 재발의했고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바로 다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24시간 후에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했습니다.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졌고 190명이 출석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반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고요. 오늘 재의결을 해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결국 사실상 폐기된 바 있죠. 네, 신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오늘의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지금 앵커가 쭉 설명해 주신 거대로 4번째 본회의입니다만은 사실상 1차하고 2차 2번을 다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4번이 된 거고, 이제는 3차 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로 관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이 약간 숫자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야당이 픽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이것은 민심에 부응하는 여권의 반란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 변화는 공수처 수사도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된 거예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한동훈 특검 법안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3차 특검법을 만들 때는 여야가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야가 마주 앉아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부응을 할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신임으로 들어온 지도부 안에서 이게 분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어떻게 말하면 항명 비슷한 사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일단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3차 특검법안은 상황 변화를 약간 수정을 한 그러한 3차 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한동훈 특검법안과 민주당 안에 절충안을 협상을 해야 되는 전혀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전국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난 6월 달에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이 쭉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인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으면 누구 목소리를 반영하나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돌아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한 달 내 반복을 했거든요. 따라서 추경호의 목소리는 없다.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이번에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 그런다면 그것은 용산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금 야권에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 상정된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가 뭐 뽑히자마자 그러자마자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니까 시기상이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치 도의를 좀 저버렸다 이런 뭐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물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거를 바로 발의함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자중 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새 지도부 안에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최고위원들이 이런 그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당론을 정하는 것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뭐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그 당원으로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물론 그거와 연관된 그 법안을 여야가 협상하고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다독이고 이런 것은 그 원내 전략에 속하니까 원내대표가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당론은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당대표를 패싱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 당론이라고 하는 것,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당대회를 항상 열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위임을 한 거죠. 최고위원들한테. 직접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원내로 딱 나눠가지고 이것은 뭐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것은 당의 분란만 자초하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의 힘이 더 세냐, 당대표의 힘이 더 세냐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뚱딴지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건데 어떤 주장이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일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나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는 얘기입니까? 네, 당은 대표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뭐 따로 떨어지는 원내대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대표를 좀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는 스탠스를 보였잖아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100번 지당한 얘기입니다. 100번 지당해. 네, 가끔 배지 없는 원외 대표가 나와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한동훈 지금 신임 대표는 아마 지금 이걸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공천을 할 때 내 공천을 할 걸. 그래서 지금쯤 배지를 달고 내가 대표를 했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걸. 뭐 이런 후회가 있고 사실 그런 얘기를 측근들한테 하고 댕긴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배지 없는 원외 대표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모멸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처음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런 기싸움이 종종 있었나요? 근데 그러면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표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근데 이건 전당대회 하고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이건 좀 해도 너무했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는 내가 한동훈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구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네. 여기서 당원을 얘기를 명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당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건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김 의원님께서 확인해 있긴 주실 수 있어요.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하도 이게 이제 그 좀 심상치 않은 생각에 당원을 제가 찾아봤죠. 보통 당원들 잘 안 찾아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당의 의견을 이렇게 특히 이제 법안과 관련된 것은 이제 원내대표가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런 의원총회라는 구절은, 말은 네, 있지만 그런 구절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당원 6조 3항인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의총에서 추인받는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저 때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당대표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것을 의총에서 추인받고 그랬죠. 네. 근데 원내대표가 당론을 결정하는데 그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김민전 지금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은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가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고 하는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 말이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지금 바로 전당대회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신임 대표를 직격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엄청나게 긴급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대표를 그냥 면상을 가격을 하는 행위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도의에 어긋났다고 보세요? 아니 도의뿐이 아니고요. 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배치 없는 원내대표의 서름을 지금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안, 최상병 특검법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특검법에 있어서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된다. 이 의견에는 반대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런 일이요. 네. 당원 당규에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당원 당규에 그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당론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여러 회의체를 거쳐서 최고의 회의체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뭐 n분의 1의 당대표도 n분의 1의 권한밖에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당대표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냥 원내에서만 결정한다? 이런 중요한 당론을 그런 예는 없죠. 다 최고에서 의결을 하고 의총에서 한 번 더 추인을 받고 항상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관례였고 왜냐하면은 당의 입장이잖아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이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 당원이 이것을 필요한 때는 전 당원이 여론조사든 투표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원에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편의상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뽑은 거 아닙니까? 위임을 해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면 그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힌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이것은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또 추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죠. 이것은 원내 사안이다.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당의 지도부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도와줘야 될 때다. 도와줘야 된다. 어제 기분 좋게 밥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남의 집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일단 국힘당 내부에서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여야가 이제 만나서 이것은 협상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순조롭게 상식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또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방송 4법도 지금 상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무제한 토론을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의석이 5분의 3입니까? 그 또 반대를 하면은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그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법안도 야당으로서는 최상병 특검법 비슷하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발의하고 또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되고 또 재의결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굉장히 저는 정치적인 그 주장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거 양보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방송사법이 상정되면 저희가 본회의 현장 연결해서 속보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삼겹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메뉴가 삼겹살이었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러브샷도 하면서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제가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님께 앞으로 당과 정의 화합하면서 잘 하겠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드렸다는 말입니다. 뭐 살이 더 빠졌어? 살이 더 빠졌어? 그리고 정기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오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오 노. 저도 같이 예스 오 노. 했습니다. 예스 오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아름다운 그대 모습을 매일 꿈만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처럼 설레는 그대 향기가 내게 전해질 때면 나는 행복해져요. 국민의힘!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그대가 전부인 거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뭐 러브샷도 했다고 하고요. 술 못 마시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일부러 제로 콜라도 준비해줬다고 해요. 대화합의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삼겹살하고 제로 콜라 마셔서 화합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모습은 굉장히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당선되고 나면 여당의 대표는 바로 대통령, 옛날에 청와대죠. 청와대하고 바로 전화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빨리 만나자라고 하는데 저렇게 낙선자까지 포함해서 3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이따 해도 돼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현재 당선된 사람, 그중에서도 대표와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대가 일단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제 독대는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낙선자들을 위로하자는 것이 주목적인지 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을 했는데요. 삼겹살 한 번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다 결합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은 정치권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아니 뭐 독대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마지막까지 좀 관심이 좀 모아졌는데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거 바로 그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독대를 해서 깊이 있는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전당대회가 워낙 전투였잖아요.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후 복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하루 만에 그 만찬을 했다는 거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대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게 뭐 전화를 통한 그 대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독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하루 만에 그래도 저렇게 대부대가 같이 만나가지고 했다는 거 자체는 조금 다행스럽긴 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하면은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이 긴장감이 쌓이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선출 때보다는 빨랐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때는 닷새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무튼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빨리 한 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그렇고 전화 빨리 한 거 이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특검이라든지 여러 주요 사안을 놓고 어떻게 이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통령이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때 당정은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야당이 계속해서 특검이다 뭐다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용산도 당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당대표와 대통령, 당과 정은 협력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요, 법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밑에 성공한 당대표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겠지만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두 분의 운명이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당직 인선에 고심을 하게 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도 물밑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첫 지도부의 인선인데 어떤 지점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될까요?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 세력을 넓혀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비서실장 나왔잖아요. 네. 그 비서실장은 친한파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해서 외연, 내연이죠. 내연을 넓히겠다라는 평평 생각을 인사를 하는. 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걸로 가는데 물론 내부에서 친한파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 분명히 또 나왔고 그게 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내연을 넓혀서 당내 지지 기반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친윤 쪽에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집요하게 김 여사 문자까지 까면서 굉장히 방해 공작을 세게 했는데 자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자 잘 지내보자 손 잡고 같이 가자 할 때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한 대표 주변에 경험과 경륜과 무게감이 있는 중진급도 그렇고 그런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 대표가 돌파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관문일 겁니다. 네, 당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위의장 자리에 친윤 정점식 의원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요. 비대위에서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내연 확대,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유임 결정을 한다면은 친윤에 대한 러브콜이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본회의 상황 위주로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군요. 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이후로 23일이 지난 어제 오후 경찰이 68살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내용을 종합한 판단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가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기록 장치 EDR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차 씨는 그동안 진행된 3번의 진술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주 초쯤엔 구속심사 일정이 진행돼서 차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씨를 검찰에 조만간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가졌다면서 법인카드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유서연입니다. 네, 김 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지난 2021년 민주당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씨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자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 배 씨를 통해 민주당 관계자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이런 식사 자리는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가 경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인 관계자들의 밥값을 낸 행위는 모두 5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김 씨 측도 마지막 변론을 펼쳤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오후 재판에서는 김혜경 씨 측이 최후 변론을 벌였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1시간 반가량에 걸친 변론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씨가 비서 배 씨에게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고 따라서 무죄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고 법을 위반할 만한 행위는 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남편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돈 없이 선거를 치르자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식사 비용에 관해 의논하고 협의했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좀 더 철두철미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 변론을 마지막으로 5개월에 걸친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파리의 친환경 모습들을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펠탑 아래에 있는 샹드마르스 아레나입니다. 유도와 레슬링 경기장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3년 전에 지어졌는데 특징은 나무 건축물이란 점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체해 목재들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파리 시내 새로 지어진 올림픽 상점들도 대부분 나무로 건축됐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데 아예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그랑팔레와 앵발리드 등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Concerning the climate issue, we really want also to be innovative and to accelerate those innovative solutions to reduce the carbon print of the games. 더 나아가 배출된 탄소의 자연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파리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올림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은 이런 나무를 파리 시내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획량은 17만 그루에 달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통제되면서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경기장 반입이 안 되는 플라스틱 컵은 인근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From French from Paris is not good. Sorry. I am French, but it's not good, it's not good. 대체로 친환경 올림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s, but also to see the Olympics.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re doing some job in terms of eco-friendly development. 아직 성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파리올림픽은 경기 외적으로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나라를 피해간 3호 태풍 개미가 필리핀에 이어 타이완을 강타해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구조물이 날아가고 차량이 밀려날 정도로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건물 옥상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차량을 덮칩니다. 골목길에 자재들이 날아다니고 강풍을 뚫고 지나려던 택시가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필리핀을 거친 3호 태풍 개미가 오늘 새벽 타이완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최대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한 개미가 항구 도시 화롄 등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중장비가 전복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220여 명이 다쳤다고 타이완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항공편 2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열차 운행이 태풍이 지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타이완 22개 시와 현에선 학교 수업이 중단됐고 3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필리핀에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마닐라 등 수도권 일대 강 주변이 범람하면서 물바다가 됐고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Lahat talaga lubog, lahat sira. Inabot kasi ang second floor namin eh. Hanggang second floor lang bahay namin. Lahat ng gamit nasira, lahat nabasa. 태풍 개미 북상으로 중국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어선들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개미는 중국 내륙으로 북상한 뒤 소멸될 전망이라 우리나라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라이브 방송에서 수십억 원어치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려던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세관본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짝퉁 제품 2만 1,000여 점을 보관해놓고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5억 원어치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지만 500여 점은 실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심야에 전통시장을 돌며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영업이 끝난 충남 보령과 서천 전통시장 내 상가 14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약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상가 출입문을 힘으로 부수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서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전 한화이글스파크 외야 관중석 지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관중과 야구장 직원 등 2명이 눈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로 이날 경기는 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소방은 행사용 화염 연출기에서 에탄올 일부가 흩날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5살 아동이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5살 A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장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노무 관리와 작업 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진 GM대우 당시 사장과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한국GM은 그러나 이후에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등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약 10년 만에 관련 소송 5건 모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 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 생산에 직접 연결된 공정에 종사한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를 보조하던 노동자들도 한국GM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부평공장 등에서 근무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선 상당한 지휘와 명령이 없었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와서 1차 하청과 2차 하청을 구분하고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구분한단 말입니까? 2차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말입니까? 소속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노동자들은 원청사 한국GM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잠시 뒤 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네,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차례로 오를 예정인데요. 이 법안 하나가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록,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네. 그거는 조금 전에 최상병 특검법 대표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안건인 방송사법의 상정 절차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제가 잘 압니다. 자, 모두 4개 법안, 방통위법을 필두로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차례로 상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모두 4개 법안인데요. 오늘은 방통위법과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 직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인데요. 모두 4개 법안인 만큼 필리버스터도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법안별 최대 24시간까지 토론하고 나면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강제 종결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필리버스터가 바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투표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당이 모든 법안, 즉 4개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한다면요. 오늘부터 최대 4박 5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이상인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가 4인 이상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못 박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오늘 이제 방송 3법은 이제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은 방통위법에 대한 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또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원래 이제 2시에 진행이 되려다가 이제 3시로 1시간 정도 미뤄져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전체 출석 299명이 참석을 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고 결국 부결된 상황인데 자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쟁점 법안 방송사법에 대한 이 상정이 잠시 뒤면은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방송사법이라는 말 그대로 모두 4개의 법안입니다. 방통위법 필두로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차례로 상정될 예정인데 오늘은 방통위법만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정 직후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예,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또 요구를 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무기명 투표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필리버스터는 즉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방송법이 상정되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부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한 25년 동안 저희가 고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자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크게 개편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었어요.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97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가격이 한 2.6배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상속세 부담이 상속세가 과거는 특권층만 일부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돼서 이런 부분에 왜곡을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일괄 공제는 높이는 대안들 여러 고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저출생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녀 공제를 이번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또 질문들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자녀가 이제 한 명일 경우보다 2명, 3명의 경우에 이 상속세액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일괄 공제 10억 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나 3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거에 따르면은 현재 한 자녀인 경우에도 현재보다는 유리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질적인 세부담이 지금 현재 이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이제 그 공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녀가 6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90% 이상이 자녀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부인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녀 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랄지 장기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다자녀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5억 원은 일괄 공제는 이번에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게 28년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일괄 공제를 지금 아마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비슷한 일괄 공제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에서 저희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공제를 높이면은
그 현재 일가 공제 높이는 것보다 더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동안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 우리나라 그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이.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25년 만에 50%에서 40%로 인하가 예.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혹시 또 있을까요? 그 상속세가 이제 높은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은 과거에 뭐 소득세나 이제 중간에 양도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원이 투명하지 않았던 시절에 상속세가 상당히 높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금융실명제 이후로 여러 가지 신용카드 뭐 소득공제랄지 예. 현금 영수증이 많이 세원이 투명해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높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평균 세율이 26%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40% 낮추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그래픽을 보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좀 복잡하니까요. 그래픽을 한번 봐주시고요. 10억 원 초과는 40%, 또 기존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네요. 예. 네, 이렇게 상속 증여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와 또 혜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속 세율하고 과표 부분만 따지면은 저희 한 2.3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체 인원은 한 8.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자녀 공제까지 확대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 4조 원이요? 예. 그 정도는 예상이 되신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최고 세율 자체를 좀 인하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뭐 부자 감세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게 된 배경이 과거에는 이제 상속세율이 높았던 게 중간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이게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 뭐 나중에 최종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OECD 국가에 비해 당연히 많은 것도 당연하고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업 상속이랄지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낮추게 됐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최고 구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자녀 공제 확대랄지 그리고 최저 구간은 1억 원 높인 부분 같은 부분에는 실제로 많은 이제 중산층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고 일명 부자 감세였다가 중산층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인하가 되면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전체 OECD 평균이 26%고요. 저희가 자녀 공제 같은 부분은 이번에 많이 높였지만 제가 지금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율도 저희보다 낮지만 1,000만 불이 넘어야지 그때부터 사실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희 상속세율은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유선취득세 방식이랄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편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잖아요. 규모가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종부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희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과표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탁제에 대한 중과세도 이제 해소를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저희 왜곡 현상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이제 폐지를 하자든지 논란이 있는데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종부세 세수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전 문제 그리고 재산세하고 통합 문제 등등등은 좀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추진이 돼서 포함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저희 재산세하고 통합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인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우려하시는 시각에 대해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가 워낙 저희 20년이 넘은 이제 과표 구간과 제도였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요. 네.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세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많은데 작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가 워낙 어려웠고 그런 부분에 경기가 어려서 된 부분이고 예. 뭐 올해 1사분기만 작년하고 비교하더라도 기업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액 기반 확충 노력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예. 뭐 근본 세법 개정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세 7개 조세 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종료를 시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세금 신고하시면 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전자 신고할 때 세액 공제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뭐 97%, 8%까지 간 종부세랄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좀 혜택을 좀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 세입 확충 노력도 이번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또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예. 이게 이제 사실 내년이었는데 2년 유예를 해서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뭐 시세 조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도화를 이제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7년부터 서로 가상자산에 관한 국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가 좀 정착되는 걸 보고 과세 정보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결혼 장려 정책인가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결혼과 출생 장려 정책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가 저출생 대책 할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게 된 내용이고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혼 가정에서도 이제 출생이 많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출생률이 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부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소급 적용이 될 것인가 또는 뭐 재혼, 나이의 구분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요즘 만 원에다가 늦게 출생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는 건 맞지 않다라고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평생 한 번에 대해서 평생 한 번에 대해서 두 번은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에 또 혼인 신고를 안 그래도 미루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신데 이것 때문에 혹시 또 미루실까봐 저희가 이때 대책 발표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다 소급해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예. 이번에 10만 원씩 늘리는 걸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0만 원씩이면 충분할까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동수당을 저희가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그거에 좀 맞춰서 다 10만 원씩 늘리는 걸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또 뭐 서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됐는데 근데 혹시 요즘에 이제 강습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강습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강습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 대상도 저희가 7천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까지는 저희가 물론 이제 요즘 워낙 본인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세금으로 드리는 건데 강습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용료까지만 헬스클럽과 수영장 이용료까지만 저희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 저희가 지난해부터 했던 부분이 아까 결혼 세액공제도 있었지만 결혼 페널티를 좀 없애자라는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그리고
원래 그 부부인 경우에는 뭐 3,8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대상이 많지는 않겠으나 저희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없애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아까 단독 가구 2,200원 2배인 4,400만 원 높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사전에 발표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무제한 토론 이 자체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자, 지금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제안 설명을 마쳤고요.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속보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안건인 방송사법의 상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4개 법안인데 오늘은 방통위법만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상정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별로 최대 24시간씩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나면 이제 야당은 다수 의결을 활용해서 강제 종결권으로 법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인 오늘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32.2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더웠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 고산면은 무려 36.7도까지 치솟았고 체감온도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에 육박했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면서 현재 전북 군산과 김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내륙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편차가 매우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 내륙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배수로나 하수구 점검 등 미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7도, 전주 27도, 울산 25도가 되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서울이 34도, 대구 33도 등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내륙은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 후 최종 부결돼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